지금 빨리빨리 서두르고 그 다음에 오랫동안 지속하는 게 무슨 활 잘 쏘는 거하고 연결이 되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활을 한번 쏠래 그러면 정신이 수양이 돼야 되고 전체를 이해해야 됩니다. 아주 단순한 경기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죠? 활살 쏘는 거는 그냥 활을 정확하게 가운데만 맞추면 되는 겁니다. 너무나 단순한 경기인데 이 단순한 경기를 끝도 없이 습득을 해서 남하고 경쟁을 해서 이길 수 있는 거는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그 지루함을 견뎌내야 되는 겁니다. 그 지루함을 견뎌내는 힘이 어디서 왔느냐? 저는 우리의 그 기질 속에서 있다고 보는 겁니다. 빨리빨리 서두르는 기질, 전체를 이해해서 다 이해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빨리빨리는 어떤 서두르는 힘인데 뭐 준비하고 무언가를 개선하고 고쳐나가고 이런 거를 할 때 순간순간 바꿔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발전 속도가 무진장 빠릅니다. 뭐 한번 마음을 가지면 그 속도를 빠르게 변화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한번 목표한 게 있으면 그것을 새로 개선해 나가면서 그 목표 지점을 찾아가는 힘이 대단히 빨라요. 이게 빨리빨리의 힘이에요. 그 냄비 근성의 힘입니다. 그 반대편에는 우리 뚝배기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지속하는 힘입니다. 우리가 활을 한번 쏘면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세요. 활을 만들어서 그걸 쏠 때 하루에 100발, 200발, 300발을 쏠 때, 야, 생각을 해보세요. 10발까지 쏘는 건 재밌잖아요. 우리가 활 가지고 가서 처음에 쏠 때 아주 신기하고 재밌게 활을 쏩니다. 이렇게 당겨서 쏴요. 근데 100발 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 지칩니다. 그 다음에 그만두고 싶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지속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냄비에 빨리빨리 서두르는 힘 반대편에 우리는 뚝배기에 지속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뭘 한 번 하면 끝을 봐야 돼. 그래서 100발을 쏘고 다른 애들이 지쳐있을 때 우리는 200발 또 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외국에 가서 살 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9시에서 5시까지 일할 때 우리는 9시에서 6시까지 일을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6시까지 일을 할 때 우리는 밤늦게까지 일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한국인들이 그렇게 자기들이 앞질러 가니까 밤늦게까지 하니까 자기들도 밤늦게까지 해요. 우리는 밤늦게까지 하면 어떻게 하냐? 밤새 버려요. 그리고 한국인들이 토요일날 나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지지 않으려고 토요일날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요일까지 나와. 도저히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포기해버리잖아요. 이 원리가 이 한국인들이 뭘 한 번 하면 끝까지 가려고 그러는 누구하고 경쟁을 하면 기어이 이기지 않으면 못 견뎌야 하는 이 지속하는 힘이 뚝배기거든요. 이 뚝배기가 바로 활을 쏠 때도 똑같은 겁니다. 지치고 지쳤을 때 또 참고 견디는. 그 밑에 우리는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한의 기질과 슬픔의 한이라고 그랬습니다. 슬픔의 한의 기질과 기쁨의 흥의 기질을 정반대되는 기질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뭘냐입니다. 활을 잘 쏘는 근원적인 힘에 가까이 다가가는데 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우리의 슬픔의 한은 참고 견디는 거라고 했습니다. 참고 견디면 우리는 결코 참다가 어떻게 되죠? 내부적으로 참아요. 외국인들은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은 정신적으로 풀어낸다고 했습니다. 짜증, 우울, 발작 같은 걸 풀어내는데 우리는 그걸 참고 견뎌서 뭐까지 오느냐? 화병까지 걸립니다. 그러니까 참고 견디는 능력이 진짜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활을 쏘다가 지쳐도 마지막까지 참아내는 거예요. 화병이 걸릴 만큼까지 참아내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견디는 힘이 가능해요. 이것이 이 활을 잘 쏘는 것뿐이 아니라 BTS를 만든 것도 바로 여기서 나왔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참고 견디는 힘이 강해서 뭘 한번 목표를 정해놓으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 반대편에는 우리가 있죠. 슬픔의 한이 있고 슬픔이 참고 견디는 거라 그랬잖아요. 기쁨의 흥이 있습니다. 흥은 뭐죠? 놀면서 즐기는 힘이에요. 이 참고 견디면서도 그걸 즐기는 거가 있어요. 외국인이 저를 우리나라에 와서 이런 평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게 충격적이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놀고 노래하고 즐기는 걸 즐겨하는데 아주 특별한 걸 봤다. 그게 뭐냐? 한국인들은 슬픈 노래를 즐겁게 부르더라. 자기는 세계 어느 나라를 다녀봐도 슬픈 노래를 다 슬프게 부르는데 한국 사람들은 슬픈 노래마저도 기쁘게 부르더라는 거예요. 가사가 너무 슬픈데도 너무 즐겁게 부르는 거. 이런 것들이 한국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문화 충격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게 너무나 일반화되어 있고, 그 아리랑 가사 같은 거 너무나 슬프고 그런데도 뭐 그냥 팔짝팔짝 뛰도록 즐겁게 부르잖아요. 어떤 그 슬픈 것들은 한없이 슬프지만.
우리는 슬픔을 견디는 힘도 대단하지만 그 슬픔을 참고 견디는 힘도 대단한 거예요. 세계 어느 나라에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서 결국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한국인들이 화를 잘 쏘는 이유는 우리 정신적인 문화 DNA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해 안 되면은 진짜 결국 화를 잘 쏘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서두르는 힘은 준비하는 힘이고 그걸 뭐 변화시키는 힘이에요. 뭘 한번 개선을 해서 더 좋게 만드는 방법이 거기서 나오는 거고 그게 냄비 근성에서 나온 거고요. 뚝배기는 지속하는 힘이에요. 뭘 한번 하면 끝까지 가야 돼. 목표를 정해놓고 끝까지 가서 화를 쏘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슬픔의 한과 기쁨의 흥이 있는데 슬픔의 한은 참고 견디는 힘이라 했습니다. 화병까지 자기가 참고 참아서 견디고 견디다가 병까지 얻어지는 그 화병, 그 참을성을 기계 막히게 가지고 있는 게 우리 한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참고 견디는 힘이 한이고 그 다음에 흥은 뭐예요? 기쁨의 흥인데 이것은 놀면서 즐기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요소가 기계 막히게 만나서 서로 만나기도 하고 서로 밀어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문화 창조 능력을 거기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문제 해결 능력이고 결국은 창조 능력인데 창조 능력이 문화 창조 능력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목표가 결국은 목표 달성의 힘이 되는 겁니다. 저는 한국인의 이 DNA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화를 잘 쏘는 이유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전통에서 있었고 두 번째는 우리 문화 속에서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찾아보려고 그런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상황 속에서는 도대체 우리가 화를 잘 쏠 수 있는 기능적인 요소가 있을까? 이것은 제가 보니까 젓가락 문화에서도 조금은 아주 근원적인 건 아니지만 그것도 어떤 도움은 줄 수 있었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젓가락 문화가. 그럼 젓가락 문화를 사용하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 동북아는 다 똑같이 세계에서 숟가락과 젓가락을 오래전부터 1000년 전부터 젓가락을 사용했던 이 민족들이 있었던 데는 동북아 지역밖에 없어요. 한국, 중국, 일본 뭐 이 지역이 거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젓가락 문화는 이 한중일이 다 같이 가지고 있는데 다른 나라는 좀 덜 가지고 있잖아요. 일단 다른 나라는 볶음 문화잖아요. 그 다음에 동남아 같은 데는 아직도 손으로다가 해서 먹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젓가락 문화 중에서도 쇠젓가락을 사용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죠. 일본 나무젓가락, 중국도 나무젓가락입니다. 동남아는 지금 일부 나무젓가락을 사용하긴 하죠. 그러나 쇠젓가락을 사용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나무젓가락으로는 이게 잡기가 좀 편한 점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내구성이 약해서 자꾸 바꿔야 되는 건 있지만 쇠젓가락을 사용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 쇠젓가락으로다 뭘 집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밥을 먹을 때마다 아니면 음식을 먹을 때마다 늘 일상적으로 이 손의 세밀함, 이 손의 세밀함을 그대로 체득할 수 있고 일상화해서 우리가 체험적으로 그 손을 예민하게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젓가락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그럼 다른 나라는 젓가락 문화가 똑같이 있는데 그 우리가 뭐가 다르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다른 나라는 중국이나 일본은 여러분들이 음식을 드실 때 보면 확연하게 다릅니다. 중국이나 일본은 이렇게 말아서 먹거나 이렇게 밀어서 음식을 입으로 밀어 넣는 역할로 거의 사용을 합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집지만 중국과 일본은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을 때 보시면 분명히 다릅니다. 그들은 집는 게 아니라 말아서 먹거나 그냥 거기에 올려서 이렇게 밀어내는 걸 밀어서 입으로 넣는 방법을 선택을 하고 우리는 정확하게 집습니다. 콩이나 팥도 정확하게 집어서 먹는 그런 능력을 우리는 타고났고 그게 쇠젓가락 문화에서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제 호기심입니다. 지금 세 가지 말씀드리는 것 중에 세 번째입니다. 한국인의 문화 유전자 속에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호기심입니다. 그럼 호기심이 어떻게 활 잘 쏘는 거하고 연결되느냐? 저는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봅니다. 이 호기심은 뭐냐면 한국인들의 호기심은 왜 생겼느냐부터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앞에 부분에서 제가 호기심과 도전심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처음 보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호기심은 뭐냐면 살아남기 위한 우리의 아주 기본적인 욕망 중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호기심을 우리가 강하게 갖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대륙 문화와 대양 문화가 만나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끝입니다. 변방입니다. 변방 중에 변방입니다. 유라시아 큰 대륙의 동쪽 끝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평양이라는 그 거대한 대양의 서쪽 끝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로 보면 서쪽의 변방입니다. 그러니까 변방과 변방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대양과 대륙이 만나는 지점이 우리의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건 결국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가 힘이 없었을 때는 대륙에서 대양으로 나가는 길목이 되고, 그 다음에 대륙에서 대양으로 나가는 길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리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중심이 없을 때, 우리가 힘이 없을 때. 근데 우리가 힘이 있을 때는 중심이 됩니다. 대양과 대륙을 끌어안는 중심입니다. 두 개의 문화를 같이 받아들여서 우리 걸로 다 만들어버리면 진짜 위대한 문화가 됩니다. 전혀 다른 대양 문화와 대륙 문화를 우리가 같이 묶어서 창조해낼 수 있는 힘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진짜로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대륙하고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 반도가 대륙하고 이어져 있잖아요. 그 다음에 바다는 동해를 보시면 망망한 아주 깊고 깨끗하고 끝이 없는 바다입니다. 남쪽은 섬과 섬으로 이어진 리아스식 해안. 제가 세계 세 번째 리아스식 해안입니다. 가장 섬이 많은 다도해 지역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물살의 변화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서쪽은 때로는 묻히댔다가 때로는 물이 되는 갯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조그만 한반도라는 이 땅에 놀랍게 사계면은 너무 다릅니다. 북쪽으로는 대륙으로 이어져 있고, 동쪽은 맑은 바다, 끝없는 바다, 남쪽은 섬, 다도해, 서쪽은 물과 육이 서로 왔다 갔다 변하는 갯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네 개의 변화 속에 있는 데서, 거기다 또 사계절이 얼마나 우리나라가 뚜렷합니까? 사계절 사는 방법이 다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이 큰 전혀 다른 세 가지 요소, 대륙과 대양이 만난 거하고 사계절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면의 전혀 다른 상황 속에서 있는 세계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호기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엄청난 변화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호기심을 가지고, 뭐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것을 파악을 해서 그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이 해결하려고 그러는 그 노력, 그것이 활을 잘 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정확한 그 한 지점으로 쏠 수 있는가, 그걸 끝까지 우리는 뭘 하면 끝까지 찾아가는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도전, 탐험,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활을 잘 쏘게 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요소가 결국은 상황이 만들어준 극단과 극단의 그 요소를 다 같이 받아들여서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을 해결하고 우리가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을 정도까지 만들어내려면 이 호기심을 극복해야 됩니다. 이 호기심을 극복하는 요소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이 호기심을 하나하나 해결을 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그 중심을 향해서 명중을 시킬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요소가 우리한테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진짜 상황적인 요소입니다. 현재의 상황 속에서 찾아봤습니다. 우리는 양궁이라는 특별한 그 스포츠 체계 속에서 만들어낸 것을 우리가, 그럼 어떤 면이 우리는 잘했기에 세계 양궁을 제패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두터운 선수층으로 봤습니다. 선수층이 두껍다는 거. 두 번째는 공정한 선발전입니다. 선발의 공정성이 있고. 세 번째는 협회의 과학적인 지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선수들은 종종 합니다. 특히 그러니까 본대회에 나가서, 세계대회에 나가서 우리가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고 더 피를 말리게 했던 게 뭐냐면 선발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발전에 피를 마르게 한다고 선수들은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철저한 실력주의 많이 살아남았고 이름값은 인정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이것이 선발될 때까지 몇 발을 쏘는가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4,055발을 쏴서 정확하게 무조건 그때 잘 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그 전에 잘 썼던 거, 그 전에 뭐 세계적인 기록을 세우고, 이건 인정이 안 됩니다. 그때의 능력에 따라서. 그 현 시점에서의 능력만을 따진 겁니다.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발의 공정성에서 두터운 선수층입니다. 제가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다른 스포츠보다 뭐 월등하게 뛰어나진 많지는 않지만 상당히 이것이 세계적으로 일반화되기에는 쉽지 않은 스포츠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활의 민족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지금 우리나라 궁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러워졌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게 일반화되어 있는 스포츠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보면 다른 나라에 비교하면 비교적 두터운 선수층을 5천만 속에서 이 정도면 상당히 많은 양의 선수층을 많은 사람의 선수층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164개, 중학교는 107개, 고등학교는 68개. 그 다음에 대학에는 32개. 중요한 건 실업팀도 37개나 있다는 겁니다. 실업팀이 없으면 계속 해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실업팀이 다행히 무려 37개의 실업팀이 있다는 거. 이것이 큰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고교 남녀 선수가 한 25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대학은 한 150명. 그 다음에 실업팀이 140명. 초중고 합치면 한 2,000명 정도의 선수층이 현재 우리나라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수층이 득급되는 요소도 우리가 활을 잘 쏘는 이유 중에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정한 선발전입니다. 이것은 뭐 세계적인 매스컴을 탔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양궁 대회를 할 때 보면 우리가 그 해설자가 종종 설명해 준 내용이기도 합니다. 공정한 선발전이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 자리 잡습니다. 종전에는 이제 1, 2차전은 대표 선수를 했거나 국가 대표 선수를 지금 있을 경우에는 1, 2차전을 빼고 3차전에만 뛰도록 했습니다. 근데 요번에 2020년대에는 그것마저도 없애버린 거예요. 그것마저도 없애버린 거예요. 1차전, 2차전, 3차전을 다 똑같이 국가대표 선수나 과거에 한번 뛰어난 능력을 가졌거나 다 같이 현지에 참가한 선수들을 똑같이 경쟁을 해서 거기서 선발을 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다른 점입니다. 다른 나라나 어느 나라에서도 모두가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축구에 누가 잘했다 그러면 손흥민 선수다 그러면 손흥민 선수를 우선적으로 1차적으로 선수로 뛰게 하는 거는 우리 머릿속에 의식 속에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다른 어느 스포츠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그것이 일반화되어 있는 거고 그 선수가 그때 잠깐 못하더라도 결국은 본선 대회에 나가면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출발을 하는 건데 이 양궁만큼은 그런 면을 완전히 그냥 애초에 없애버렸습니다. 그것이 진짜 특별한 면입니다. 그래서 선발전 1차전, 2차전, 3차전 처음부터 출발할 때부터도 국가대표가 다 참가를 해서 거기서 경쟁해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 이번 대회 때는 2019년 8월에 열렸던 1차 대표 선발전 때도 국가대표가 참가했고 2차전 당연히 거기서 올라가지 못하면 국가대표도 그냥 바로 탈락되는 거예요. 3차전 말할 거 없고. 그러니까 현재 지금 잘하고 있는 선수가 가장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중요하게 여겨주고 받아들여서 그것을 현재화시킨 것이 우리나라의 양궁의 힘이라고 봅니다. 선발의 공격전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적 있죠. 4,055발을 쏜다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땡기는 힘이 활을 쏴보신 분은 알 겁니다. 저는 활을 많이 쏴보지는 않았지만 이런 데서 몇 번을 쏴봤는데 이 땡기는 힘이 처음에는 그냥 땡길만 해요. 또 재밌잖아요. 이게 활을 내가 맞출 수 있다는 그 호기심과 또 이거 처음으로 해보는 그 느낌이 좋았는데 한 20발, 30발 쏘면요. 이 근육이 땡깁니다. 근육이 땡겨. 우리 산에 올라갔다 보니 저기 발에 근육 아픈 거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4,000발을 쏘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지루하게 또 경쟁이잖아요. 호흡을 다듬고 마음을 써서 다 온 힘을 다해서 한 발 쏠 때 그 지구력. 근데 거기서 어떤 것도 작용을 안 시키고 자기 능력만 가지고 하는 겁니다. 학연 완전히 없애버리고 파벌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원로 추천, 옛날에 원로 추천이 있었죠. 원로가 있어도 잘한다. 그 다음에 국가대표다 그러면 우선권을 준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우선권 주어놓고 마지막 경쟁에서만 붙인다거나 또 뭐 그 선수 선발을 했더라도 이 선수가 좀 한 선수가 너무 미비한 것 같다. 지금은 성적이 기가 막히게 나왔지만 전체적으로 그 사람 선수들이 뛴 능력이나 그다음에 과거 대회, 그다음에 세계 선수권 성적 같은 거를 고려를 해서 적용을 했는데 그런 걸 다 빼버리는 겁니다.
철저한 실력 위주로만 뽑은 것이 우리나라의 이 활의 양궁의 세계화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름값도 물론 없습니다. 그래서 선발의 공정성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협회의 과학적인 지원이 이번에 이루어졌다는 거고요. 그것이 꾸준했다는 겁니다. 그걸 지원해 준 분은 대표적인 분이 있죠. 현대에 지금 회장으로 계신 분이죠. 그래서 협회의 과학적인 지원, 그 중에서도 현대그룹에서 과학적인 지원을 해주고 경제적인 지원까지도 전폭적으로 해줘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활을 제작을 할 때도 현대에서 아주 도움을 많이 줬다고 그래요.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가 자료조사를 해보고 거로는 활을 미국에서 올림픽이 치러졌을 때입니다. 미국에서 올림픽이 치러졌을 때 그 활이 세계적인 선수들이 다 쓰는 활들은 대부분이 미국 활을 썼다는 겁니다. 그 양궁이. 우리나라 거는 뭐 그 당시 인정이 안 됐던 거고. 양궁 그러면 우리의 굴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각궁입니다, 각궁.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의 각궁과 양궁은 그 만드는 것들 다르고, 그 조준하는 방법도 다르고, 거리도 다릅니다. 이 양궁 보통 70m 쏘지만, 우리 각궁은, 우리 활 쏠 때 보통 150m 쏩니다. 우리나라는 진짜 특별한 능력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거 조금 여담인데, 진짜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세계에서 이런 활을 쏘는 민족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활을 쏠 때 일반적으로 활 시가 어느 정도 길이 되냐면 80에서 90cm예요. 1m가 좀 안 됩니다. 길이는 다 달라요. 그다음에 종류도 아주 다양한데 보통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이 80에서 90 정도 되는 겁니다. 이 정도 되죠. 네. 이 정도 되는 거로 사용을 하는데 한국에 아주 비밀병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각궁 중에서 애기살이라고 그러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살인데 편전이라고 그러는 거죠. 조각 편자를 쓰는 건데 조각이라니까 우리가 이렇게 8, 90cm 되는 건데 그거 한 조각처럼 생각할 정도로 짧은 화살이 있습니다. 30 내지 40cm밖에 안 돼요. 그것도 이 길이가 작은 건 20 몇 cm짜리도 있고 긴 건 50 몇 cm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얘기하면 30에서 40cm 되는 것이 쉬입니다. 화살. 이 화살을 가지고 기계 막히게 쏜 민족이 한국입니다. 이런 발명품을 기계 막히게 만들어낸 게 한국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떻게 30 내지 40 되는 걸 가지고 활을 쏠 생각을 했을까요? 이것은 동북아에서 아주 한국만이 가졌던 비밀병기입니다. 세종은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이 활을 편전을 쏘는 거를 일반인들 거기서 야인이라고 세종이 표현을 하는데 야인들이 있을 때는 야인들이 있는 곳에는 편전을 쏘지 마라 그래요. 비밀병기인 거예요. 30 내지 40cm 되는 걸로 활을 쏜다는 거니까. 그리고 이것을 수입을 하려고 중국에서는 그 황제가 그것을 수입을 하기까지 했어요. 근데 결국 그들은 이제 상용화는 되지 못했지만 우리는 상용화된 겁니다. 이 편전이 애기살이라. 왜 애기살이냐? 하도 조그마니까 애기살이라는 거고 편전이라는 말은 전체 큰 거에서 봤을 때 조각밖에 안 된다는 30cm니까. 근데 이것을 그냥 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화살을 들이대는 게 있어요. 이렇게 기다랗게 돼 있으면 제가 자료 화면을 준비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긴 활을 길어야 쏘잖아요. 이렇게 길어야 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긴 대가 있고 그 안에다가 이 애기살을 넣는 거예요. 편전을 넣는 거예요. 그래 놓고 쏘면 이것이 일반 화살이 보통 150m 나간다고 그래요. 평균적으로 그냥 일반 쏘면 나가는 것이. 많이 나갈 때 300m까지 나가는데 보통 150m를 잡는데 유효 사거리를 잡는 겁니다. 가장 유효하게 쏠 수 있는 거리를 150m를 잡는데 이 편전은 몇 미터냐면 300m를 나가요. 그럼 왜 그러냐? 이런 거예요. 긴 화살은 이게 흔들리잖아요. 흔들리면서 갑니다, 이게. 아주 여러분들 보시면 그 슬로우 비디오로 된 거 이렇게 느린 화면으로 보면 화살이 기계 막히게 막 흔들리면서 갑니다. 근데 이게 작은 화살은 적게 흔들리잖아요. 이게 짧으니까 이게 흔들릴 게 없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저항도 적게 받고 멀리 가는 거예요. 근데 저항을 적게 받고 멀리 가니까 어떻게 되죠? 뚫는 힘이 엄청난 겁니다. 관통력이 뛰어난 거예요. 이것이 우리나라의 편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 덧살이라는 걸 대는데 통어라고 들어오고 그 덧살 안에다 넣어가지고 그걸 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은 300m까지 그냥
근데 중요한 건 소리도 안 나고 보이지가 않는 거야. 짧으니까 잘 안 보이는 거야. 일반적으로 화살을 쏘면 그 임진왜란 때도 보면 화살을 쏘고 나면 그것을 피할 수가 있었다고 그래요. 왜냐면 화살이 날아오는 게 보이니까. 근데 이 편전, 애기살을 쏘면 보이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과학적인 화살을 만들어낸 게 우리나라인데, 이 요번에 화살을 만들 때도 미국에서 올림픽을 할 때는 그들이 화살을 제공을 안 해줘요. 한국 사람들한테 그들이 새로 나온 그 제품을 제공을 안 해줘서 우리나라 성적이 그때 금메달을 못 딴 게 그때 나온 겁니다. 억울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새로 개발을 해요. 그 개발을 하는데 그 개발할 때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 것이 현대그룹입니다. 그 다음에 과학적인 지원하고 경제적인 지원을 했었고, 그 다음에 첨단 과학 장비를 이용해서, 요번에 첨단 과학 장비를 많이 이용을 하죠. 심장 박동수를 갖다 확인을 해서 그걸 자기가 얼마만큼 지금 안정이 되어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것까지 만들어가지고 활을 쏘게 합니다. 네. 정의선 현대 회장이죠. 요번에 금메달을 땄고 세계 올림픽 기록을 세웠던 안산 선수가 정의선 현대그룹 회장에게 감사의 메달을 걸어주는 겁니다. 자기가 받은 메달을 정의선 회장에게 건네주는 모습입니다. 참 너무 보기 좋은 것 같아요. 기업에서 문화를 지원하고 체육을 지원한다는 것, 지금 아주 필요한 덕목이고, 우리들 입장에서, 평민들 입장에서는 아주 감사한 일입니다. 네. 그럼 제가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던 것을, 요점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전통의, 지금 기가 막힌 기록을, 세계적인 기록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무려 9연패라는 9번을 내리 36년이잖아요. 그거 빼버리면 33년 정도 되죠. 첫 해 거 빼버리면. 그러면 30여 년을 한 분야의 스포츠를 완전 독점을 거의 했습니다. 여자는 완전 독점을 했고 남자도 거의 독점을 했습니다. 이 위대한 힘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 거냐? 우리는 지금 잘하고 있는 이 위대함은 고대의 우리의 전통 속에서 찾을 수가 있다. 그 전통은 우리가 동이족의 활 쏘는 민족, 큰 활을 쏘는 민족이라는 그것과 기마민족의 힘. 그 다음에 우리는 모든 조선시대 때까지 활을 쏠 때 제일 중요한, 무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를 활로 받고 최고의 덕목으로 정신 수양까지를 끌어올리는 것까지도 우리는 화살을 이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전통적인 면에서 동이족의 역할과 기마민족의 역할, 그 다음에 최고의 무기로서 활을 쐈다는 거, 우리 전통적인 것을 사진 거고, 그 다음에 한국인의 유전자 속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참아내고 견디는 힘, 끝까지 지속하는 힘이, 그 다음에 냄비 문화와 뚝배기 문화에서 찾을 수 있고 한과 흥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뚝배기에 끝없이 지속하는 힘, 그 다음에 한이 가진 참고 견디는 힘, 똑같은 것을 끝없이 반복하는 힘은 여기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힘든 일을 즐기는 힘은 우리 흥의 문화에서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젓가락 문화에서도 일부 도움을 받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진 그 호기심, 이 호기심은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도전하고 탐험하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완전 우리가 목표를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건 해결 능력이고, 목표를 가졌을 땐 목표 달성의 능력이 호기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인의 문화 유전자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거고, 세 번째는 선발의 공정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두터운 선수층과 공정한 선발전, 그 다음에 협회의 과학적인 지원이 만들어낸 힘이 양국인이 세계를 제패하는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인이 왜 활을 잘 쐈나? 이 세 가지 요소가 서로 융합이 돼서 이것을 다 같이 극대화시켜서 우리는 세계를, 양궁을 제패하는 상황이 됐다고 봅니다. 우리의 위대한 능력은 우리 문화 유전자와 전통과 그 다음에 현재에서 만들어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여러분들의 의견대로 제가 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